그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을 2개 하시고요. 수익환원법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게 566쪽 보니까 그 박스 자체가 좀 복잡하죠. 수익 방식은 이제 간추려는 그림 자체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잡한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의 이제 페이지 보니까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의 장래 산출학으로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현금 흐름을 적정한으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 시점에서 대상 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원한다라는 거는 이제 나눈다는 이야기고, 할인한다는 이야기는 일일이 이자를 뺀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수익환원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식은요, 전통적 소득적환법 환원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식은. 그래서 이에 따라 구해진 거를 이제 수익가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순소득 잘 구하고요. 환원 이율이라는 거를 잘 구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그래봤자 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건 3개밖에 없다. 첫 번째는 순소득 어떻게 구할 것이냐, 두 번째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세 번째는 환원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건데, 가장 복잡한 건 환원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어렵고, 보통 이 정도까지 들어가면 거의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순소득은 뭐냐, 총 수익에서 영업경비 비용을 뺀 값이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이미 공부했던 거죠. 가능조소득, 조소득, 그 다음에 순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할 때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 명예순소득이다. 그래서 이건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빠지는 게 뭐였죠? 빠지는 게 공실이나 불량부채, 그렇죠. 더할 게 기타.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게 뭐죠? 영업, 경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여기서 빠지는 게 소득세.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 외우실 거고, 이제 이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투자율은 주로 이걸 구했죠, 이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수익 방식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이걸 이용한 문제가 뭐 계산 문제로도 한 4개 정도 나왔죠. 뭐 그래봤자 별거 없다. 그래서 순소득 구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고, 두 번째 환원율인데, 환원율이라는 거는 너는 누구냐? 가치를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이다. 그 다음에 환원율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종류에는 상각 전 환원율과 후 환원율, 세공제 전과 세공제 후 환원율,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 이렇게 6가지로 나뉘는데 뭐 시험에서는 별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뭐 어떻게 구할 거냐, 산정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5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이죠. 그 다음에 조성법,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죠. 투자결합법에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루드가 개발한 에루드법, 그 다음에 시조212 부채감당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거 5가지를 여기 산정까지 5가지 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 했다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거의 다 끝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간다? 그러면 적어도 비교 방식까지는 갈 수 있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가 한 문제, 비교 한 문제, 수익 한 문제라고 본다면 2개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2개.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는 거는 그는 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인다. 수리적 능력이 좀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환원 방법은 이건 너무 복잡해요. 전통적 소득적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소득적환법에도 이제 직접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잔여법이라는 게 있죠. 직접환원법이 4가지가 있어요.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잔여법이 3가지가 있죠.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부동산잔여법. 그 다음에 이제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 할인.
할인하는 방법에는 세전연금세를 기준하는 거죠. 저당 지분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게 있다. 투자진흥에서 많이 들어봤던 방법이죠. 그래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세 개니까 7가지, 8가지, 9가지.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무려 9개야. 이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평가사들이야 이것만 갖고 막 한 3년 내리 공부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직접법하고 직선법 정도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뭐 운 좋게 만일 문제 나온다면 맞추면 되죠. 이쪽은 뭐 나와도 어차피 못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그래서 이쪽은 거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뭐 나는 감정평가사를 공부를 할 예정이다. 뭐 그러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제가 옛날에 이제 평가사 강의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안내는 해드리죠. 많아요, 꽤.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듣고 중개사 끝난 다음에 평가사 공부했던 사람이 3명 있는데, 확인된 걸로는 1명은 합격했어요. 1명. 나머지 2명은 연락이 없어. 그걸로 봐서는 합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평가사가 돈이 됐죠. 90년대 말에는 뭐 한 2, 3억씩 벌었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많아요. 제 후배들 많습니다. 학교 후배도 많고, 뭐 또 동네 후배도 많고. 옛날에 평가사 공부를 저도 좀 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벌이가 별로 안 돼요. 물론 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죠. 뭐 공부 좀 했던 애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넘어가셔가지고 저 568쪽에 가시면 순수익이다 그랬는데, 순수익은 의 보시면 순수익이란 경제유치가 대상 물건을 통해 총 소득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소액들은 운영경비. 운영경비가 다른 말로 영업경비예요. 영업경비를 뺀 거다. 그러니까 뭐 총 수익에서 영업경비를 뺐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른 말로 총소득 아니에요, 저소득이. 그러니까 여기서 경비 뺐다 그 이야기니까 뭐 그걸 줄여놓은 거다. 자, 그럴 때 그 옆에 보시면 방가로 선발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별 2개. 여기 이제 시험에서 한 6번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투자이론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저소득이 얼마였냐 하면 3천이었어요. 유효저소득. 영업경비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600이었다라고 가정하자. 우리가 투자이론에서 예를 들었던 숫자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빼버리면 순소득이 얼마냐? 2,400이다.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일단 환원율은 정확하다 가정하고 순소득은 덜 정확해야 될까요? 정확해야 될까요? 정확해.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해야 되죠. 그럴 때 순소득은 어떻게 구해야 정확한 것이냐? 뭐가 문제냐? 그 이야기죠. 가능저소득이 정확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냐? 없어요. 이거는 임대 단위수, 방 개수 10개, 곱하기 방당 임대료. 그래서 3천 구한 거기 때문에 방 개수를 잘못 셀 일도 없고 방당 임대료가 틀릴 일도 없어요. 요거 준다 그랬죠? 문제에서 5%? 그럼 150. 기타 소득도 줘요. 150.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뭐 계산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제 영업경비인데, 이 영업경비라는 것 다른 말로 운영경비죠. 이 영업경비는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포함되는 항목은 30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좀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컨대 우리가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나 관리비 다 영업경비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재산세라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각종 수익자 부담금, 화재 보험료라든가 등등 소멸성 보험료, 통신비라든가 인터넷 회선 비용이라든가 등등등등등. 그래서 많은 것들이 영업경비에 들어가더라. 오늘날은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몇 개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게 뭐라 그랬느냐 한번 불러보시면 공실하고 불량부채 총담금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소업
취등,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외우면 된다 그랬죠. 감가상각비하고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랬죠. 그래서 대수선비다. 이따 오후에 이제 이 문제 보겠죠. 아마 한 6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 OX 문제만 봐도. 예. 그래서 오후에 보시면 확인되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이제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냐. 자, 소득세는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데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자. 물론 가정 잘못한 거죠. 그래서 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가정해 보자. 그러면 여기 600 안에는 영업경비 600 안에는 소득세가 이미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뭐 이거 20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재산세 7만 원, 12만 원, 뭐 등등등 쭉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더해서 600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 이미 소득세를 뺐는데 한 번 더 뺀다면 동일한 비용으로 한 번 계상이에요, 이중 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경비에 소득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영업경비 말고 별도로 차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영업경비에 넣을 수 있어서 별도로 뺐다고요? 넣을 수 없으니까 별도로 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시납부부채 원금이나 이자,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똑같은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세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매 기간 임대료 받자고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부동산을 살 때만 딱 한 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아니고 취득경비다. 취득, 투자할 때만 들어가니까. 이건 투자금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개는 따로 외우자 그랬죠. 자, 우리나라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하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인 대수선비는 이거는 매 기간 들어가는 수선비라 그랬어요. 아니고 재투자 비용이라 그랬어요. 재투자. 증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투자하는 자금이지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포함되는 항목이 뭐 고정비, 가변비 필요 없고, 고정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변비는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됐고. 네, 불법 항목인데, 여러분 그 부가물과 증치물이라고 있죠, 니은벌에. 그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다른 말로. 그게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소득세 나오면 거기다 그냥 소법, 취 등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 지불액이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저당 지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실이나 불량부채 있고, 기업번의 개인적 업무비라든가, 리을번의 소유자 보험금의 인출금 계정 그랬는데 그게 다 인출금이에요, 두 개. 두 개가 다 뭐라고요? 인출금. 그냥 뽑아다 쓰는 거야. 따라 안 해도 돼요. 왜냐? 이거는 법인 사업자한테는 없어, 이런 계정 과목은. 인출금 계정은 개인 사업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인출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인에게서는 나오지도 않은 계정이죠. 그래서 인출금 따라 안 해도 된다고요. 현재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외워놓으시면 좋고 외우세요. 그냥 여러분들 불안해하는 눈치가 딱 보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같은 거는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아주 쉬워요. 답은 5,200.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건 답을 기억하죠. 포함되지 않은 것만. 자, 비용에서 비용을 싹 다 유효조소득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포함되는 거는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불러주세요. 불포함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유지비나 화재보험료는 모르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해보고 있죠? 지금 따라하고 계시나요? 소득세, 소법치 등 외우고 있죠? 지워버리세요. 수도, 전기, 재산세는 모르죠? 모르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함 안 되는 것만 외우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부채 서비스액은 뭐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거 두 개 빼면 되겠네, 두 개. 나머지 비용은 더하면 되죠. 그게 나머지를 더하면은 얼마 아무튼 5,200 나와요, 답은. 그래서 4,800이네. 그 밑에 해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다음에 환원율인데 환원선물에 환원율에다 별을 2개 하시고 이제 그건 어렵지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대상운동의 장애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표준적 순수익과 그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수익을 가격으로 변화시키는 이율로 순수익을 자본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두 번째 정의를 많이 써요. 환원율은 투자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회수, 순수익의 비율로 수익과 회수분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인데 그 밑에 있는 이야기인데 자 환원율은 부동산의 원본 가액, 가액분의 순소득의 비율이다. 그래서
요 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느냐, 별거 없죠. 저거 수익 가격은요, 가격은 순소득 나누기 환원율이란 이야기죠. 뭐 연습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자, 순소득 구하려면 되죠. 순소득 구하려면 가격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 환원율. 환원율 구하려면 나누면 되지, 이거. 그래서 환원율은 나눠버리니까 가격분의 뭐라고요? 순소득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 한번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외울 거는 저거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환원율은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순수한 자본 수익분하고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환원율이라 하면 자본 수익률 더하기 네모다. 이렇게 나온 게 14의 문제예요. 네모가 뭐냐? 자본 회수율이다.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 이야기죠. 뭐 제가 그거 다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각 후 환원율 더하기 성각률이다. 뭐 이렇게 다 외우란 게 아니니까 할인율 더하기 회수율이다. 뭐 그렇게 싹 다 외우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럴 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다.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 조성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요소구성법이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L우드법, 부채감당법인데 시장 추출법은 자 이름 좀 보죠. 이름. 환원이율을 시장에서 뽑아서 쓰겠답니다. 뽑아서. 환원이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하고 임대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요. 예컨대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사례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가격 1억.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임대료. 임대료가 1,000만 원. 그럼 환원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1억분의 1,000만 원이니까 10%.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있겠다. 이와 같은 걸 대상의 환원율로 쓰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시장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없어야 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가 뭐냐 하면은 최근 거래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끝난다 이거. 예? 그래서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을 계산 문제로 낸 적은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되는데 한 2번 돼요. 그런데 서술형으로 내는 문제는 아주 여러 차례 있어요. 서술형으로 낸 문제에서 시장 추출법 그럼 딱 요것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거는 뭐냐? 조성법은 다른 말로 요소구성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트업 메서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다가 여러 가지 위험을 부과한 율로 한다. 이렇게 과거 규칙에는 지금 이제 규칙이 삭제됐는데 과거 규칙 13조 2항에 있었죠. 이런 게.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컨대 이런 거예요. 위험성.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낮은 것, 다른 말로 비유동성, 비유동성, 관리의 곤란성, 관리의 곤란성, 자금의 안전성 이렇게. 옛날 규칙에서는 이제 이것까지 규칙에 교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환원율을 구할 때 부과된 이율에는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곤란성, 자금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 4가지인데 4가지를 외울 필요는 여러분들은 없어요. 저는 설명할 거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증가. 네, 학자들은 이제 여기까지 오려고 있죠. 자, 그럴 때 이 순수율은 뭐냐면 무협률이에요. 무협률. 무협률. 여러분 그 투자 이론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요구 수익률은 무협률에다가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증한다 그랬죠? 그래서 뺀다고요? 더한다고요? 더한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위험이 커질수록 더해서 환원율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할 때는 뺀다고요? 더한다고요? 더한다. 비유동성도 나쁜 거니까 더한다. 관리 곤란성도 나쁜 거예요. 부동산에 갖고 있는 단점 더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는 위험자산이요? 안전자산이요? 안전. 그럴 때는 거꾸로 위험을 줄이는 거니까 거꾸로니까 더 할까요? 뺄까요? 빼고 증가성도 더 할까요? 뺄까요? 빼죠. 이것만 알면 돼요. 뺄 거냐? 더 할 거냐? 그럼 외울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위험이 커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 더 하고
위험을 거꾸로 줄일 때는요, 빼고,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정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투자결합법인데, 투자결합법에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는가 하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지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토지가격 구성 비율 곱하기 토지의 환원이율을 곱하고 더하기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 곱하기 건물의 환원이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중 비율로 나누는 걸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그런 금융 차원에서 분석하겠죠. 물리적으로 토지 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분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융 차원이 뭐냐? 지분 투자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더하기 빌린 돈이죠.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분과 저당이니까 금융적 차원에서 나눴다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 한다. 이름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럴 때 자, 똑같은 부동산인데 똑같은 거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야, 이 1억이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냐. 이제 토지가격 구성 비율 뭐 이런 거예요. 40%다. 그러면 건물이 6천이겠네. 그죠? 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 똑같은 건물인데, 야, 이거 내 돈이 얼마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얼마지? 저당 비율.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요걸 물리적, 요걸 이제 금융적 분석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럴 때 1억짜리 집 살 때 내 돈이 얼마 있었냐? 내 돈이 3천 있었다. 그러면 7천은 은행에서 빌렸단 말이냐? 아, 그랬다. 그 이야기. 그러면 대부 비율이 70%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뭐 이해 못할 건 없죠. 지금 요거만 설명한 거니까. 그럴 때 토지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을 드려볼게요. 예컨대 얘가 10%이고 얘가 12%이다. 그러면 공식은 뭐냐? 토지 가격 구성 비중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 더하기 건물의 가격 구성 비중에다가 건물의 환원율을 곱해라 그 이야기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네? 어디서 봤을까 이런 걸? 4일은 4%. 6이 12, 6일은 6, 그러면 7.2% 합해가지고 11.2% 이렇게 구한다 그 이야기죠? 네?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평균. 예? 평균을 제가 4군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중하고 토지의 환원 이율을 평균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예, 포트폴리오 평균처럼 이해하셨으면 좀 고개 좀 끄덕여주면 좋겠다. 진짜 바랄 게 없겠다. 마음 끄덕이면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이해 못하면 고개를 가로로 저어주면 좋겠고. 이건 지분과 이제 지분 배당률이 얼마냐? 15%. 저당 상수가 10% 그러면 각각 곱해가지고 놔둔다고요? 시금한다고요? 평균이죠 이게. 자, 7일은 7. 3, 5, 15, 3, 1, 4, 4.5.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2.5. 이렇게 구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건 평균이죠, 평균. 다시 말해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평균을 낸 거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죠. 뭘 평균 낸 거예요? 수익률의 평균이에요? 환원율의 평균이에요? 환원율. 여러분, 엊그제 모의고사 봤으니까 점수도 평균 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평균은 모든 걸 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여자분들께서 몸무게만 불러주면 제가 몸무게도 평균 낼 수 있어요. 제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누가 물어보길래 제가 그 앱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하나 다운받아 놨어요. 그 요즘 공학용 계산기 앱도 있더라고. 미국 애들이 만든 건데 그거 참 좋대. 뭐 카시오 정도 수준은 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 비싼 건 한 15만 원, 싼 거는 한 4만 원 하는데 앱으로 나와가지고 공짜로 쓰니까 그래서 보여줬죠. 하도 막 와서 계속 질문하길래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안 써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대답은 잘하는데 틀린 대답을 해서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잘. 계산은 뭐 나중에 연습하면 되니까. 계산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평균은 어떨 때 내는 거냐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이 비중이 지금 다르지. 건물과 토지 구성 비중하고 지분과 저당 비중이 다르잖아요, 지금. 비중이 같은 말든. 만일 이게 둘 다가 10%예요. 둘 다 환원율이 10%다. 그럴 때는 평균 낼 필요가 있을까? 비중이 달라도 무조건 10%일까요? 아니, 뭘 평균 내기는. 여기 10%면 10%. 그럼 6일은 6, 6, 4일은 4, 4, 10.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낼 필요가 있다고요? 그냥 10이라고요? 평균은 어떨 때 내냐 하면, 점수가 다르니까 평균을 내는 거지. 다 점수가 55점이면 뭐로 평균 내냐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많이 나온다. 그게 평균의 의미예요. 이게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다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온다고. 이게 왜 평균이니까. 이게 평균인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내에. 제 책에만 평균을 써놨지 아무도 안 써. 그걸 모르니까. 따로 설명하고 있다고. 공식 외우라 그러고. 무슨 공식을 외워? 외우기는 평균인데. 에? 수리적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감정평가사 애들한테 그냥 외우라 그러면은 욕해요, 얘들이. 젊은 애들은 다 알기 때문에. 한번 설명 들으면 저 새끼 저거 평균인 것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같다고 해 다르다고요? 다를 때. 평균이니까 평균은 다를 때 하는 것이다. 수익을 분리할 수 없을 때요, 있을 때요? 있을 때.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고, 그러고 진짜 어려운 저당 지분 하나 보러 갈게요. 이제 진짜 하기 싫어. 이제 더 이상. 574쪽에 가시면 관할소관 환원율의 결정 방법 그랬는데, 시장 추출법은요, 두 번째 줄에 최근의 거래 사례 나와 있죠, 그죠? 그거 중요하다 이야기고. 자, 동그라미 이유는 조성법이죠. 무위험률에다가 개별적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간다. 그러니까 위험하면 더한다, 그 이야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인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거기 A번에 보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을 때요, 다를 때요, 다를 때.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이거야. 분리할 수 없을 때, 있을 때요,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식은 그 밑에 박스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 외워도 계산까지 100% 가능하다. 뭐하러 이걸 외우냐? 평균만 알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니은말의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이 방법은 저당 투자 요구수율과 지분 투자 요구수율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한다. 다르다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있는 공식은 평균을 써놓은 공식에 불과하다 이랬죠. 그 다음에 에루드법인데, 이 에루드법은요, 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의 역사를 어쩔 수 없이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방법이죠. 이거 오래됐어요. 누가 만든지도 몰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것도 사실은 누가 만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어요. 그런데 이쪽부터는 좀 알려져 있죠.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들었던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래서 야,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지분과 저당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가 중요하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땅값, 건물값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나눌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더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이자를 곱했어요. 이자. 상수를 곱했다고요? 이자라고요? 이자. 근데 문제는 이자에는 원금 상환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즈딘이라는 학자가, 카즈딘, 이름이 좀 독특한데, 카즈딘,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D-I-N-E예요. 카즈딘이 굉장히 비판을 하죠. 야, 로스 너가 똑똑한 건 맞는데 너도 문제가 있다. 인마 이거는 원금 회수되는 게 없잖아. 거기까지 고려해야지. 라고 해서 현재 쓰이는 이 공식을 지금 만들어 쓰고 있죠. 이게 1950년대에 완성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1959년도에 레온 엘우드라는 학자가 나타났어요. 이 엘우드법은 195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엘우드라는 학자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천재죠. 이 당시 학자들하고는 뭐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얘네가 뭐 그냥 평범한 학자라면 이 사람은 천재도 천재.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개량을 하는데, 어떻게 개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환원이율은 앞쪽은 똑같아요. 지분 비율에다가 지분 수익률을 곱하고, 대부 비율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고 똑같죠. 제가 지금 표현만 살짝 바꿨었죠. 배당률이 아니고 수익률로, 여러 해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맞는 표현인데, 어쨌든 똑같아요. 같은데 추가로 고려한 것들이 있다. 매 기간에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금 상환으로 인한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고,
형성분, 기간말이 가치 증감분을 고려했다. 가치 증감분을 고려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세전연금 수지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는 모형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의 효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의 효과는 고려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에르드법에서는 기존의 카지노의 방법, 기존의 금융적 투자력과 다른 게 개량된 게 뭐냐 이런 거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부호부터 보죠. 부호. 용어 자체는 좀 어려우니까 부호. 지분으로 형성됐다는 게 뭐예요? 자, 용어만 보면 내 걸로 쌓였다는 이야기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까 좋은 거는 더하자 그랬어요? 빼자 그랬어요? 네. 가치가 증가된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빼죠. 감소된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위험한 거니까 더해야죠. 그래서 뭐 공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할 거냐 뺄 거냐는 이 조성법 연습판이라고 이제 한 것뿐입니다. 네,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요 정도까지가 이해가 되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야, 근데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할 때 매달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할 때는 감채기금이요, 저당상수요, 저당. 그래서 해마다 160 갚으면 이 안에는 원금만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가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 계산은 뭐가 먼저라 그랬죠? 이자.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자, 이제 그냥 쓸게요. 원금은 60, 66, 73. 시간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은 3년 후에 집을 판다고 가정하자. 이거 더한 게 200이거든요, 원금 상환액이. 즉 미상환 저당 잔금은 1000이라고요? 800이라고요? 자, 그럼 질문 드리죠. 빌린 건 아까 1000 빌렸거든요. 1000 빌렸는데 왜 집할 때는 800 갚으세요? 왜 800, 1000 안 갚고? 200은 진작에 은행에 줘버렸지만 그거는 은행 돈이라고요? 사실은 원금을 깐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돈이에요? 은행 돈이에요? 실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돈이죠. 이미 갚았어요. 그게 매기간에 원금이 상환돼서 발생하는 지분 형성분이에요. 이걸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 참 어렵죠. 이해하셨죠? 투자 일어날 때 했어요. 1000 빌려가지고 1억짜리 샀는데 3년 뒤에 팔았더니 2억이 됐다. 그럼 가치가 감소요? 증가요? 증가. 또는 거꾸로 7천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1억짜리가 감소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학자들도 고려하지 못했던 바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으니까 에르드의 방식은 부정확할까요? 대단히 정확할까요? 아주 정확하죠. 1959년도에 에르드법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절을 해버렸어요. 거의 대꾸를 더 이상 대항을 못했어.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설들을 완전히 이제 깔아뭉개 버렸죠. 그랬는데 이것도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 이거는 세부 현금 수익을 가지고 할인한다고요, 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금까지는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에르드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을 따지면 세금이 갑자기 증가되는 환경에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 부채감당법이죠. 요거는 EL이다. GTT, 게텔. 요거는 이제 게텔이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게텔을 조금 발음 잘못하면 이제 게털이 되죠. 게털. 완전히 게털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방법도 아닌데 이런 학자가 왜 책에 나오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학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시험에 또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식은 유일하게 이걸 외우시라 그럴 건데 이건 암기해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죠. 이 사람들이 부채 감당률하고 대보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해가지고 환원율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요, 곱하기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거 한 몸이에요.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만 다른 몸이에요. 얘는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몸이 두 개죠. 얘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몸이 두 개. 얘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몸이 네 덩어리예요. 예, 그럴 때 이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따졌고 얘는 지분 입장, 저당 입장 따졌죠. 요거는 지분 입장, 저당 입장. 그래서 이 에르드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 왜냐면 4개 중에 3개니까 3개. 여기는 각각 반반인데. 그런데 여기는 다 고박이니까 3덩어리예요, 1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전부 다가 다 누구 입장만 고려한 거예요? 저당. 그러니까 지분 입장은 고려할 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쓸 이유가 없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투자 타당성을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라는, 다시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라는 비판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은 이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거 공식 생각하고 계시죠? 이거? 자, 불러볼까요? 이거 요렇게 되는 건데. 오, 훌륭합니다. 부채 서비스 때문에 순소득의 비율이죠. 요거는 LTV죠? 그럼 이제 V는 제가 쓸게요. 오, 좋아요. 여기는 빌린 돈, 네, 빌린 거. 네, 그래서 저당 대백이죠. 그래서 이걸 왜 배우시라 그러느냐? 계산 문제 이걸 써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복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쓰시라고 이렇게 쓴 거 아닌데. 그럼 잘 쓸 걸 그랬네. 아, 진짜.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의 비율이라고요? 소득. 네. 같이 보면 잘 썼네, 이거는 뭐.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이제 B번에 B번. A번은 이제 계량했다 그 이야기고. 자, B번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하고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 변화하고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형 성분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여기요, 여기. 이게 매 기간 현금 수지, 이거 첫째 줄.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분형, 가치 증가분분. 세 번째가 지분형 성분.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해 보니까 맨 끝에 D번에 지나치게 누구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요?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다고 못했다고요? 못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죠. 그래서 부채감당법은 거기 C번에 개털이 만든 건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대출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거. 그래서 거기 자본 환원율 공식이 있는데 그거는 외우시자. 그거는 뭐 어쩐다고요? 외우자. 암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수익환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익환원 방법은 여러분 그 제목만 먼저 보세요. 제목. 자, 그럼 이번에 옆에 보니까 직접 환원법이라고 있죠. 다이렉트 캐피탈라이제이션 메소드라 그래서 이제 그 순소득을 직접 환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 있고 거기는 넘어가 보시면 쭉 보시면 전통적 소득 넘어가지 마시고 자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자녀 환원법이라고 있나요? 전통적 소득법이 또 4개예요, 사실은. 이렇게 직접법,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4개고 자녀환원법이 3개예요, 또.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 부동산자녀법. 그런데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기본소득 그 자체를 이제 대략 이름만 쓰고 생략한 거죠. 넘어가면 이제 뭐 쭉 토지자녀 이렇게 돼 있죠. 건물자녀, 부동산자녀 이렇게. 자,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셔서 584쪽에 보시면 심화학습의 자본회수방법 그래가지고 뭐 직선법이다, 상환기금법이다, 연금법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좋아요. 먼저 거기서 이제 한 개 할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약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넘어가시면 바로 이번에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586쪽에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이제 거의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환원하는 방법은 딱 제가 2개로 제안해 드릴게요. 이 많은 것 중에서. 나는 이제 넘어가서 기본서 봐버리자고요. 590쪽에 가셔가지고 이번에 수익분석법이라고 있나요? 큰 이번에? 이거는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임료.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이니까. 가격을 구한다고 임료를 구한다고요? 임료, 그렇죠.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의 일정 기간 산출할 것을 기대는 순수익을 구한 후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치 하는 필요한 경비를 가산해서 대상물건에 뭘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임대료. 그것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임대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사장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 방식은 끝낸 건데, 자, 요약집으로 확인 한번 할까요? 요약집. 요약집에 보시면 215쪽이죠. 그래서 제4절에 수익 방식인데, 1 수익환원법은 이제 우리가 가격 구하는 거는 이제 별두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 동그라미 1번 개요는 이미 읽어봤습니다. 아까 기본서로. 그래서 순소득을 두 번째 줄 순소득 또는 미래연금을 적정한 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 시점에서 평가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거는 환원 또는 할인하여 그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규칙이 개정될 때 반영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환원한다고만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나 이런 건 할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그 눈여겨 읽어두시고요. 밑에 이제 가로 2번은 순수익인데 넘어가시면 216쪽에 보시니까 순수익 산정식 운영정 명목이다 그래서 포함되는 것하고 불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 불포함되는 거에다가 우리가 별을 하시자 그랬죠. 그래서 그걸 잘 외우시면 된다. 아까 가, 유, 순, 전, 후 가지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원이율인데, 환원이율은 두 번째 좀 맨 끝에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 그래서 공식에도 둘을 합해놨죠. 그죠? 그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의 종류 그랬는데,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그랬는데, 자, 시장 추출법이죠. 그래서 이 사례로부터 구했다. 1억분의 1000. 그래서 기업권의 대상부동산의 시장 형태와 유사한 시장에서 사례부동산의 최근 매매 사례를 통해 환원율을 구한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최근의 매매 사례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소구성법, 즉 조성법인데, 요소구성법은 순수 이율에다가 위험률을 참작해가지고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환원율은 순수 이율에다가 위험을 더할 거냐 뺄 거냐의 문제이다 그랬고, 니은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예금이나 주식 등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위험률이 플러스 이윤과 마이너스 이윤을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로 더한다 그 이야기예요. 유동성이 감소한다, 비유동성 더한다 그 이야기죠. 관리의 난이성이 증가한다, 더한다. 자금이 안전해진다 그러면 더한다고요, 뺀다고요? 뺀다. 증가성 그러면 뺀다. 그래서 더할 거냐 뺄 거냐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예로 그냥 써놓은 겁니다. 외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주관의 개입 여지가 있다라는 거 조금 봐두셔야 돼, 이거. 왜냐하면 위험이 얼마나 많냐에 대해서 그 밑에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갖지만 환원율 결정 과정 평가에서 주관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거는 시험에 가끔 써먹어요. 이 요소구성법은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당연히 위험이 있을 때는 부가 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위험성이라는 걸 평가사마다 똑같이 3%라고 평가할 거냐. 사람마다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똑같은 위험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도 할 거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져서 객관적이요, 주관적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결합법이죠. 환원율은 공식은 그 위에 각각의 환원율에다 구성비율을 곱해가지고 더한다. 평균이다. 그냥 평균. 그래서 기업권의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수익과 건물의 수익이 같을 때요, 다를 때요? 다를 때. 다르다.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에다가 각각의 환원율을 곱해가지고 더한다. 그래서 평균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죠.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지분투자 요구수익과 저당투자 요구수익이 다를 때, 그래서 니은문의 종합환원율은 각각의 구성 비율에다가 각각의 환원율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위에는 6억짜리, 4억짜리 이거는 풀어보시면 됩니다. 밑에 풀어져 있지만. 아까 이제 하나씩 풀어봤으니까요. 에르드법이죠. 다른 말로 저당지분환원법인데, 지분투자자 요구수익률과 저당투자 요구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에 근거한다.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보다 개량, 발전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매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 수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지분 성분을 고려했고, 보유기간 동안에 뭘 고려했다고요? 같이 증감분을 고려했다. 거기까지는 무조건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부동산 투자 시 어느 정도 타인 자본을 통하여 자기 자본을 증식시키는 것을 보편한 적이므로 시장 행태, 투자자 행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을 구하는데 아주 좋다 그 이야기죠. 그렇지만
주로 누구 위주라고요? 그렇죠. 그런 비판을 한다. 지분투자자 위주다. 그다음에 세금의 효과까지는 고려했다고 못했다고요?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은 진짜 시험에 좀 몇 번 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부채감당법은 이 환원율은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율 곱하기 저당 상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갭텔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가 아니라 니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잘못했네. 그죠? 니은. 그러니까 이건 오타네, 오타. 니은. 객관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줄에 저당 투자자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순수익 환원 방법은 수익가치는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법 중에서 대상물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여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수익가격 이퀄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요거죠, 요거. 여기 이제 이 전통적 소득접근법의 전통적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기가 할인하는 방법인데 이건 환원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할인하는 방법은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도 딱 전체 7가지 그 중에 이제 4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도 다 할 게 아니고 2가지만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접법하고 선법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2가지만 볼 거니까 그 정도 들어가면은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거의 계산까지도 가능하죠. 현재 시험에서는 직접법까지만 들어갔어요, 사실은. 직접법.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직선법까지 간다 그 이야기예요. 상환기금이나 연금법까지 가버리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요. 아주 복잡해요. 식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실력 가지고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죠.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있으면 질문 저한테 하시고 개인적으로. 직접법이다. 직접법. 직선법이다.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은 됐고요. 자, 직접법이라는 거 어디다 많이 쓰느냐? 토지에 씁니다. 토지. 이거는 이제 감가가 없는 거죠. 토지는. 그러니까 아까 감가는 이제 원본의 회수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수가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수율 자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가격은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순소득을 환원이율로 그냥 나누면 돼요. 자, 그럴 때 환원이율은 아까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나눠 써볼게요. 결국 순소득을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럴 때 이거는 땅이라는 게 감가가 안 되니까 회수가 필요하다고요? 불필요하다고요? 불필요. 그래서 이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자본 수익률로 그냥 순소득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직접법이라 한다. 직선법은 어디다 쓰느냐? 건물에 써요, 건물. 건물이나 구축물 이런 걸 평가할 때 주로 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물은 감가가 되죠. 감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식으로 이제 가격을 구할 때 가격은 아까 전통적 소득접근법은 다 저렇게 쓴다 그랬죠. 전통적으로 7가지가 다 이래요. 그래서 순소득을 환원 이율로 나눈 건데 환원율을 분리해 보죠. 순소득 나누기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회수율 이걸 다른 말로 삼각률이라 그러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 이게 내용 년수 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회수율만. 그러면 되겠다. 왜 그러면 회수율이 이렇게 되느냐? 뭐 설명이 가능하죠. 아까 원가법에서 감가하는 방법 중에 정액법이라고 기억나세요? 정액법? 정액법. 제조단가가 1억짜리가 있더라. 자, 그럴 때 이게 해마다 임대료를 한 1,200만 원씩 벌어온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다 써야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건물이라도 지어야 되니까 일부러 회수한다 그랬어요. 회수. 자, 그럴 때 정액법은 어떻게 회수했죠? 공식 기억나시나요? 제조단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해마다
200만 원씩 그런 이야기인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회수 대상 금액, 이걸 삼각 대상 금액이라 그래요. 요거에 몇 분의 1씩 회수하는 거냐, 이러게 50분의 1. 다시 말해서 해마다 이게 50분의 1씩 회수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게 회수일이에요. 회수일이 뭐라고요? 내용연수분의 1이다. 왜?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회수하니까. 그래서 그게 회수일이다. 여기는 아까 토지는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회수일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직선법이죠. 직접법이죠. 자, 그거는 뭐거는 내용수와 연속적인 자산. 땅이죠, 땅. 그 옆에 토지 있죠. 대지, 염전, 농지 다 토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투하적으로 해소가 필요하거나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 수익률을 보내 순수익으로 그냥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 환원율을 가지고 무조건 나누면 돼, 이건. 다른 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러죠. 직선법은 회수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본 수익률에다 상각률을 가산하여 수익 가치를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각에 대한 재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재투자를 고려하는 게 이제 그 밑에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인데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대상의 자산은 건물이나 구축물이다 그 이야기죠. 예, 건물이나 구축물이다. 그래서 수익 가치는 순수익을 수익률하고 상각률을 더해서, 상각률이 다른 말로 회수율이에요. 더해가지고 나누는데, 그때 상각률이 뭐라고? 내용연수분의 1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상각률이 뭐요? 내용연수분의 1이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됐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수익분석법인데, 여러분, 수익분석법에 숫자가 없어져 버렸네, 이거. 숫자 좀 넣어주세요. 그건 참 심각하네. 익분석법은 없어요. 예, 숫자 좀 넣어주시고, 왜 이게 빠져버렸겠냐?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X 하셔도 됩니다. 조금 쉬셨다가 이제 공시 조금 보고 그러고 끝내죠. 잠깐 쉬었다 뵐게요. 예.